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상북도 시골의 폐가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나는 경상북도의 한적한 시골 동네에서 자랐다. 우리 집 근처에는 오래되지 않은 폐가가 하나 있었다. 그 집은 소꿉친구의 어머니가 원인 모를 병으로 돌아가신 후 그 가족이 이사를 가면서 폐가가 되어버렸다. 그 폐가는 한 달도 되지 않아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아이들은 산에서 개구리를 잡아 괴롭힌 뒤 시체를 버려두곤 했다. 나이 든 형들은 아버지의 술을 훔쳐와 몰래 마시고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하루는 고양이의 시체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아마도 쥐약을 먹고 죽은 것으로 보였다. 내 기억 속 그 집은 항상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고 구더기가 들끓었다. 동네 아이들은 집이 더럽다는 이유로 발길을 끊었지만 나는 그 집을 자주 드나들었다. 폐가에 있으면 소꿉친구와 그의 어머니가 떠올랐다. 친구 어머니는 내게 무척 잘해주셨기에 그 집에서 왠지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기분이 나를 그곳으로 자꾸 이끌었다. 초등학교가 끝나면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그 집에 갔다. 구더기를 가지고 놀기 위해서였다. 처음에는 나뭇가지로 쿡쿡 찌르며 놀다가 점차 손으로 만지기 시작했다. 구더기를 만지작거릴 때 나는 나 자신이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 우월감은 약간의 중독성을 느끼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와 싸움이 붙었다. 친구 책상에 급식 우유를 쏟은 것 때문에 심하게 맞았다. 작은 상처와 지저분하게 남은 코피 자국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려니 눈물이 났다. 그리고 억울한 마음이 치밀었다. 문득 폐가가 떠올랐다. 그곳에 가면 마음이 좀 안정될 것 같았다. 나는 폐가로 가는 작은 샛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폐가에 도착하자 수많은 구더기들이 나를 반기는 듯 온몸을 비틀고 있었다. 나는 가장 살찐 구더기 하나를 잡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구더기의 물컹한 감촉은 나의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듯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싸웠던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다. 정말 화나는 녀석. 그 친구는 쌍욕을 하며 나를 때렸다. 억울한 마음에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 순간 구더기는 예상외로 큰 소리를 내며 체액을 사방으로 뿜어냈다. 그 체액이 내 입속으로도 튀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침을 뱉으며 입안을 닦아냈다. 하지만 입안에 남은 찝찝한 맛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구더기 체액은 비릿하면서도 지린내가 났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장미향 같은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체액의 맛을 기억하려는 듯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 순간 아늑하면서도 우울한 기분이 엄습했다. 나는 폐가를 뛰쳐나왔다. 그리고 한동안 그곳에 가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가 7살 때 집을 떠났다. 가난한 환경도 이유였겠지만 아버지의 이중인격이 큰 원인이었다. 아침에는 자상한 미소를 짓던 아버지가 밤이 되면 폭력을 휘둘렀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곡물창고에서 밤을 지새웠다. 어머니는 떠나는 날 가마솥에 감자를 가득 찌워두고 가셨다. 나는 그 감자를 허겁지겁 먹었다. 어린 마음에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서름에 목이 메었고 눈물이 흘렀다.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나는 다시 폐가로 향했다. 아버지의 발광을 피해 달아나다 보니 폐가로 가는 길이었다. 폐가에 도착하자 2년 전보다 더 많은 구더기들이 번식해 있었다. 나는 그 구더기를 보며 나는 구더기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화가 치밀며 나는 구더기들을 마구 밟기 시작했다. 방 안은 체액과 끈적한 냄새로 가득했다. 그때 내 몸은 구더기를 원하고 있었다. 나는 구더기를 손으로 쥐어 입안에 넣었다. 쫄깃한 식감과 비릿한 맛, 그리고 아찔한 장미향이 어우러졌다. 나는 구더기를 계속해서 먹었다. 침과 체액이 뒤섞이고 묘한 중독성이 느껴졌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집이었다. 입에서는 비린내가 났고 치아 사이에 남은 이물질은 그 일이 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나는 창원의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결혼도 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좋지 않았다. 아내는 가끔 폭력을 휘두르는 나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3일 전 아내가 도망가려는 순간 나는 그녀를 야구 방망이로 때렸다. 지금 집 안은 고요했다. 아내가 있는 방 문을 열자 구더기 떼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구더기와 아내의 몸을 탐욕스럽게 먹었다. 장미향이 온 방 안에 가득했다. 문을 바라보니 문 앞에서 아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오래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먹히던 나를 떠올렸다. 그리고 나는 다시 구더기와 아내의 몸을 탐욕스럽게 먹으며 그 기억을 잊으려 했다. 나는 아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구더기와 아내의 살점을 놓쳐버렸다. 아이의 눈은 무표정했지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치는 것처럼 보였다. 공포, 혐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 뒤섞인 그 눈빛은 내 가슴을 얼어붙게 했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아이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나의 뇌리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내가 목격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지막 장면. 아버지가 미친 듯이 어머니의 몸을 해치우던 모습과 그날 밤 들었던 싸구려 장미향 냄새. 그리고 내가 도망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지켜보던 그 순간들. 어머니의 마지막 비명은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아이 앞에서 내가 저지른 행동은 그날의 아버지와 다르지 않았다. 아이가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마치 내 귀에 박히는 쇳소리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입 안에서 피와 체액이 뒤섞인 침만이 흘러나왔다. 왜 그러는 거야? 아이가 물었다. 그 말은 천천히 내 가슴을 후벼파며 아버지가 내게 던졌던 질문과 겹쳐졌다. 나는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아이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내가 뭘 본 거냐, 그게. 나는 변명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아내가 있던 방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구더기들이 움직이는 소리였다. 나는 아이를 향한 시선을 돌리지 못한 채 뒤에서 다가오는 그 소리를 들었다. 구더기들이 점점 나를 향해 기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점점 거세지고 어느 순간 방 안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이와 나는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아내의 몸이 구더기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부패한 살이 조각나며 구더기들이 하나의 거대한 형태로 모이기 시작했다. 뭐지? 이건. 나는 중얼거렸다. 아내의 부패한 몸과 구더기들은 어느덧 사람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아내가 아니었다. 그 형체는 마치 나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구더기들이 뒤엉켜 만들어낸 나의 또 다른 모습. 나를 닮은 그 형체가 나를 바라보며 작게 웃기 시작했다. 드디어 깨달았구나. 형체가 말했다. 그 목소리는 내 것이었고 내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다. 너는 이미 나였고 나는 너였다. 우리는 함께 이 집을 만들었고 너는 그저 우리의 운명을 따르고 있을 뿐이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그 형체는 나를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너는 아버지였고 아버지는 너였다. 그리고 내 아이는 곧 너로 변할 것이다. 그 말에 나는 온몸이 굳어졌다. 눈앞의 형체는 점점 더 명확한 나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형체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그 형체는 아이의 앞에서 멈춰섰고 아이를 천천히 끌어안았다. 아이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아이가 천천히 나와 같은 웃음을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제 너의 선택은 끝났다. 구더기 형체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곤 아이와 함께 사라져버렸다. 나는 빈 방 안에 홀로 남겨졌다. 방 안에는 여전히 장미향과 썩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 후로 나는 다시는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의 방에는 매일 밤 기묘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웃음을 들으면서도 결코 방으로 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 몇 주가 지나고 나는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적으며 어디로든 도망치려 한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아무리 도망쳐도 결국 나는 나 자신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필승바위의 전설. 제가 군 복무를 했던 시절 우리 사단에는 필승바위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한 부대 근처에는 큰 바위 하나가 있었는데 그 바위가 바로 필승바위입니다. 우리 부대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옆 공병대대의 탄약고에서는 그 바위가 선명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는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어느 날 밤 공병대대 탄약고에서 근무를 서던 병사들은 필승바위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고양이 울음소리겠지. 고양이 울음소리가 아기 울음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으니 그냥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근무를 서던 모든 병사들이 그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밤 또다시 필승바위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무자들은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섬뜩한 기분에 휩싸인 그들은 당직 사관에게 보고했습니다. 당직 사관님, 근무 중인데 자꾸 필승바위 쪽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경이 너무 쓰여 근무에 집중이 안 됩니다. 당직 사관은 처음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거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내려가서 확인하고 내쫓아. 당직 사관의 명령에 따라 한 후임 병사가 바위 쪽으로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그 병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후임이 돌아오지 않자 고참 병사가 박친 상태로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 고참마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낀 근무자가 즉시 보고했고 5분 대기조가 출동했습니다. 당직 사관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직접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5분 대기조는 탄약고 초소로 갔지만 초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당직 사관은 혹시 필승바위 때문인가 하는 생각에 수색팀을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필승바위에 도착한 수색팀은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바위 앞에는 실종됐던 2명의 병사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눈이 하얗게 뒤집힌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머리가 산발된 채로 죽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기의 입에 자신의 모유를 먹이는 흉측한 행동을 하며 입꼬리를 치켜 세우고 히히 웃고 있었습니다. 수색팀은 너무 놀라 도망쳤습니다. 보고를 받은 당직 사관과 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실종됐던 병사들은 기절한 상태로 탄약고로 옮겨졌고 당직 사관은 위 상급자로부터 심하게 문책당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부대 내에서 필승바위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근무자들은 필승바위 근처에서 근무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부대는 군종법사님을 모시고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군종법사님은 필승바위를 둘러보며 그곳의 기운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법사님은 부대원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래전 이 바위에서 한 여자가 아기를 임신한 채로 투신 자살했습니다. 그 여자의 원혼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필승바위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부대에서는 법사님의 조언에 따라 필승바위 앞에서 제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부대원들과 군종법사님은 그 여자의 원혼과 아기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제를 올렸습니다. 제사를 지낸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탄약고 근무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아닌 낮고 끈적한 웃음소리였다. 근무 중이던 병장과 이등병은 처음에는 바람소리일 거라며 애써 무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웃음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너도 들었지? 네, 병장님 근데 그냥 바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바람 소리냐? 너 혼자 내려가서 한번 확인하고 와. 겁에 질린 이등병은 어쩔 수 없이 초소를 나섰다. 어둠 속에서 플래시를 비추며 바위 쪽으로 다가가던 그는 점점 더 심해지는 웃음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바위에 가까워질수록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그가 플래시를 들어 바위를 비췄을 때 눈앞에 서 있는 여자의 형체를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산발된 머리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는 고개를 천천히 갸웃하며 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죽은 아기의 형체였다. 여자는 아기를 바라보며 웃다가 천천히 이등병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이등병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시간이 지나도 이등병이 돌아오지 않자 병장은 걱정이 되어 그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바위 근처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이등병을 발견했을 뿐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병장은 이등병을 깨우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들고 병장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저기 있었어요. 여자가 아기를 들고 웃으면서. 이등병의 비명에 병장은 얼어붙었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다시 부대 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부대는 또다시 군종법사를 불러 바위 주변을 정화하고 제사를 지냈다. 하지만 병사들은 여전히 바위 주변에서 근무를 꺼렸다. 그날 밤 당직사관은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새벽 2시쯤 탄약고 근무자들에게서 또다시 보고가 들어왔다. 필승바위 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당직사관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수색조와 함께 현장으로 향했다. 그들은 바위 근처를 수색하며 플래시를 이리저리 비췄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수색을 끝내고 돌아가려는 순간 그들은 땅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바위 앞에 묻혀있던 낡은 천 조각과 작은 유골들이 드러났던 것이다. 다음 날 군종법사는 이 유골이 아기와 관련된 것임을 확인했다. 그는 말했다. 이 원혼이 제대로 떠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 유골 때문입니다. 이곳에 묻힌 흔적이 남아 원혼이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부대는 유골을 수습하여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장례를 치른 뒤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병사들도 더 이상 바위 근처에서 기이한 경험을 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날 밤 마지막 제사를 지낼 때 군종법사가 바위 앞에서 기도를 올리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고 한다. 그 순간 바위 뒤에서 산들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의 웃음 같기도 울음 같기도 한 소리였다. 군종법사는 마지막으로 바위 앞에 절을 하며 속삭였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 이후로 필승바위는 조용해졌지만 그곳을 지났던 사람들은 여전히 바위의 차가운 기운을 느낀다고 한다. 그 바위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으나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게 되었다. 원호는 정말로 떠난 것일까? 아니면 여전히 바위 속에서 잠들어 있는 것일까? 세 번째 이야기, 같이 죽자. 오후 5시. 시내의 한 카페에서 특별한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듯 아름다운 옷을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평범한 차림의 남자가 그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 남자는 나다. 나는 이 자리가 불편했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듯 다리를 떨고 외투 주머니에 넣은 라이터를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대화는 너무나 빨리 끝났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빠르게 계산대로 향했다. 계산을 마친 뒤 나는 빠른 걸음으로 카페 문을 열고 나갔다. 그렇게 하나였던 누리는 이제 남이 되었다. 그녀는 뒤따라 나오며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나를 붙잡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횡단보도를 건넜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고 성냥을 그어 불을 붙였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얼굴을 스쳤다. 뒤를 돌아보니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녀가 달려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담배를 손에서 놓친 나도 모르게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다. 떨어진 담배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연기 속에서 지난날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노을에 물든 바다. 그날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자기야, 바다 진짜 좋다. 바다 많이 와봤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많이 와봤지. 그녀는 장난스럽게 물었다. 누구랑? 나는 무심코 웃으며 말했다. 죽는다 진짜. 행복했던 술자리. 그녀는 잔을 비우며 말했다. 야, 내가 술을 많이 안 마시는데 너랑은 좀 마셔야겠어. 나는 웃으며 대꾸했다. 술 마시는 여자 싫어하는데. 그녀는 웃으며 한마디 더 붙였다. 누님이 술이 당긴단 말이야. 그녀의 집에서의 첫 키스. 그녀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처음 하냐? 완전 못하네. 나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죽을래?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지금 내 눈앞에 그녀는 그날의 옷을 입고 그날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행복했던 날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다. 그녀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잊을 수 없던 그 말투로 내 목을 조였다.
같이 죽을래? 나는 그녀의 차가운 손이 내 목을 조르는 힘에 숨이 막혀왔다. 얼마나 더 조여오면 목이 부러질지 알 수 없는 위태로운 순간 그녀의 소나기가 느슨해졌다. 나는 그녀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고 결국 그녀의 손길을 떨쳐낼 수 있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나는 크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나를 내려다보며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현실인지 아니면 악몽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이러는 거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앞에 서 있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던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넌 나를 잊을 수 없잖아. 그러면서도 날 밀어내려고 했지. 그 결과가 이거야.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분명 떠나갔다. 그날 눈물로 뒤덮인 얼굴로 나를 붙잡던 그녀는 더 이상 없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현실처럼 생생했고 동시에 어딘가 이질적이었다. 나는 두 손으로 목을 감싸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여기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하지? 넌 떠났잖아. 그날 내가 나를 붙잡았을 때. 난 널 뿌리쳤어. 그녀는 고개를 젓더니 다시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동시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말했다. 그래, 넌 나를 뿌리쳤지. 하지만 너는 결코 나를 잊지 못했어. 내가 나를 붙잡은 거야.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바람이 갑자기 강하게 불어왔다. 담배 연기가 사방으로 흩어졌고 공기 중에 불길한 냄새가 퍼지는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떠났는데 내가 어떻게 널 붙잡았다는 거야? 그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넌 내 기억 속에서 날 묶어두었어. 너는 내게서 벗어나지 못했지. 결국 그게 날 여기로 돌아오게 한 거야. 나는 그녀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물었다. 너는 지금 나를 괴롭히려고 나타난 거야? 아니면 그녀는 고개를 젓더니 내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속삭였다. 나는 널 데리러 왔어. 너와 함께 가기 위해서.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더 이상 과거의 그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눈앞의 그녀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다. 같이 가자.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동시에 나를 끌어당기는 듯했다. 나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다. 난 갈 수 없어. 난 살아야 해.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리고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너는 이미 나와 함께 있어. 넌 그날 나를 뿌리친 순간부터 나와 연결된 거야. 그녀의 손이 다시 내 목에 닿으려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내 뒤에서 메아리 쳤다. 도망칠 수 없을 거야. 넌 결국 나와 함께할 운명이야. 나는 거리를 질주하며 그녀의 목소리를 떨쳐내려고 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느새 발길이 끊어진 어두운 골목에 다다랐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나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다시 달릴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가 천천히 나타났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며 다가오고 있었다. 이건 너와 나의 끝이야. 우리는 함께여야 해. 그녀의 손이 내 얼굴에 닿는 순간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나는 눈을 감고도 그녀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손이 내 얼굴에 닿아오며 오싹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한마디 덧붙였다. 넌 내게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힘껏 외쳤다. 왜 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녀는 손을 거두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표정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딘가 깊은 체념도 서려 있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넌 날 밀어냈지만 끝내 나를 떠나보내지 못했잖아. 그녀의 말이 끝나자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다시 한번 두려움에 휩싸였다. 누가 온 거야? 나는 두리번거리며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넌 알게 될 거야. 우리가 같이 끝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녀의 말은 이해할 수 없었고 마치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다가왔다. 이제 그만해. 너도 알고 있잖아.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나는 고개를 저으며 물러섰다. 난 혼자가 아니야. 난 살아야 해. 너는 이미 떠났어. 여기 있는 넌 진짜 내가 아니야.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얼굴이 일순 흔들리더니 다시 단단히 굳어졌다. 내가 떠난 건 사실이야. 하지만 넌 날 붙잡았고 그 결과가 이거야.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다가왔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가 내 앞에 서자 그 차가운 손이 다시 내 목에 닿았다. 그 순간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빛이 스쳐 지나갔고 뒤를 돌아보니 그녀는 사라져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녀가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며 다시 한번 그녀와 함께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노을 속 바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날의 이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휘몰아쳤다. 나는 그녀를 떠나보내지 못했던 내 자신을 원망했다. 결국 내가 그녀를 묶어둔 건 내 미련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이대로 멈출 수는 없어. 나는 담배를 비벼 끄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길을 걷다 보니 내가 그녀와 처음 만났던 장소에 다다랐다. 그곳은 오래된 다리 위였다. 그녀와 나란히 서서 처음으로 담배를 나눴던 곳. 그날 그녀의 웃음소리가 마치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듯했다. 나는 난간에 기대어 다시 한번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이려는 순간 바람이 강하게 불어와 성냥불이 꺼졌다.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긴 우리가 시작된 곳이지. 나는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녀가 다리 반대편에 서 있었다. 흐릿한 모습으로, 그러나 분명히 그녀였다. 내가 여기까지 올 줄 알았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담배를 내려놓고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너와 난 여기서 끝내야 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아. 끝내야지. 그녀의 손이 내게로 다가왔고 나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맞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끝낼 수 있는 거야? 왜 넌 나를 계속 따라오는 거야? 그녀는 손을 살짝 당기며 나를 난간 쪽으로 끌어갔다. 한강 위로 번지는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다. 넌 이미 알고 있어. 우리가 여기에 함께 있는 이유를.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끝내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 안에서 울리는 불안과 죄책감이 혼란스럽게 뒤섞였다. 너는 떠났잖아. 그날 내가 널 뿌리쳤을 때 우린 끝난 거 아니었어? 나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야. 넌 나를 밀어냈지만 결코 나를 놓아주지 않았어. 너의 미련이 날 이곳으로 끌어당겼지.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미련이라고? 나는 그녀를 잊으려고 했었고 나의 삶을 이어가려고 발버둥쳤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녀를 붙잡고 있다는 거지? 그녀는 내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다. 너는 항상 내 기억 속에 날 묶어두었어. 행복했던 순간, 아팠던 말들, 그리고 마지막 그날까지. 넌 날 떠나보내지 못했어. 그녀의 말이 끝나자 내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와 맞잡은 손이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차서 손을 놓으려 했지만 그녀의 손이 더 강하게 나를 붙잡았다. 그만. 나는 외쳤다. 그만하라고.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날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 하지만 그러려면 너도 나와 함께해야 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의 말은 더 이상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같이 가자. 그녀가 말했다. 그 말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다. 나는 정신을 붙잡으려 애쓰며 다리 난간을 붙잡고 일어섰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왔고 한강 위에서 차가운 물 냄새가 올라왔다.
너랑 함께하라니. 그게 무슨 의미야? 넌 이미 떠났어. 그녀는 그 말에 고개를 젓고 희미하게 웃었다. 넌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하지만 괜찮아. 곧 알게 될 거야. 그녀의 손길이 난간 위로 옮겨졌다. 나는 그녀의 움직임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너를 잊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왜 다시 나타난 거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너는 날 잊으려 했지만 결국 나를 기억 속에서 살게 했어. 그리고 그 기억이 현실로 날 끌어낸 거야.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나를 바라봤다. 이제 우리 둘 중 하나가 선택해야 해. 그 순간 내 안에 깊이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공포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나는 그녀가 무슨 선택을 말하는지 알 것 같았지만 도저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넌 무엇을 원하든 내가 결정해야 하는 거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나는 난간에 서서 그녀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다. 결정해야 한다는 그 말이 마치 내 모든 선택이 여기로 이끌렸다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무슨 선택을 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나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선택을 말하는 거야?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한다는 건데?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가 함께 끝을 맞이할지 아니면 너 혼자서 나를 떠나보낼지. 넌 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그 말에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함께 끝을 맞이하자고. 그게 무슨 뜻이야? 난 살아있어. 넌 떠났고 이건 끝난 이야기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그렇게 믿고 싶겠지. 하지만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내가 끝난 건 아니야. 난 너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어. 내가 날 자유롭게 하지 않는 한 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그녀의 말이 점점 더 불길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존재는 내 죄책감과 미련의 집합체처럼 보였다. 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외쳤다. 이건 말이 안 돼. 넌 존재하지 않아. 넌 단지 내 머릿속에서 떠도는 기억일 뿐이야. 그녀는 고요하게 내 곁으로 다가왔다. 그렇다면 왜 내가 이렇게까지 선명해? 왜 내가 여기 있는 게 너에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나는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존재가 환상이라면 왜 이렇게 생생하고 왜 이렇게 아프게 다가오는 걸까?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차가운 손길이 다시 내 피부를 얼어붙게 했다. 너와 나, 둘 중 하나는 이곳을 떠나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이 끔찍한 반복은 끝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다. 무슨 반복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반복하고 있다는 건데? 그녀는 난간 위로 시선을 돌리며 조용히 말했다. 너는 매일같이 나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나를 기억 속에 붙잡아 두고 있어. 그렇게 너는 나를 여기에 가두고 너 자신도 이곳에 묶여버렸어. 그 말에는 나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말한 반복은 내 삶 속에 끊임없는 고통과 혼란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그 고통은 그녀를 떠나보내지 못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내가 널 떠나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게 작별을 고해야 해. 진심으로. 그리고 다시는 날 붙잡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해. 그녀의 말이 끝나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널 떠나보낼게. 이번엔 정말로 널 놓아줄게. 그녀는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프지만 따뜻했다. 그게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야. 그녀는 천천히 내 손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습은 점점 흐려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난간에 주저앉아 깊게 숨을 몰아쉬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말과 마지막 미소가 맴돌았다. 하지만 내 가슴속에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나는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차가운 난간에 등을 기대고 한강 위로 번지는 달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모든 게 끝났다는 확신과 함께 묘한 공허함이 가슴 한구석에 남았다. 하지만 숨을 고르며 차분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처럼 나는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내가 진짜로 그녀를 떠나보낸 걸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연기가 코를 타고 들어오며 눈앞에 그녀의 모습이 다시 떠오르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 연기는 더 이상 그녀와 연결된 기억의 굴레가 아니라 단지 습관일 뿐이었다. 며칠 후 나는 그녀와 함께 갔던 그 바다로 향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마지막으로 그녀를 떠나보내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나는 모래 위에 앉아 그녀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꺼내들었다. 그 사진 속에서 그녀는 밝게 웃고 있었다. 내 옆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던 그 모습은 여전히 생생했다. 너는 항상 밝았는데 난 그걸 당연하게 여겼나 봐. 나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기억은 나에게 많은 것을 남겼다. 그 중에는 아픔도 있었지만 분명 아름다움도 있었다. 나는 사진을 천천히 모래 위에 내려놓고 바다로 한 걸음씩 다가갔다. 바닷물이 발끝을 스쳤다. 차가운 물결 속에서 그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너와 나는 여기서 끝을 맺어야 해. 나는 그녀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다. 그녀가 떠난 후의 아픔과 혼란도,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도, 그 모든 것이 이제 내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이 점점 모래 속으로 묻혀갔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잘 가. 이제 정말로 널 떠나보낼게. 그리고 나도 나를 용서할게. 그 말을 마치고 나는 모래에 사진을 묻었다. 바람이 불어와 사진 위로 모래를 덮어갔다. 사진이 보이지 않게 되자 가슴 한구석이 시원하게 풀리는 듯했다. 나는 다시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바다를 떠나며 나는 처음으로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다. 그녀를 떠나보낸 후에도 그녀의 기억은 내 안에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나를 가두는 족쇄가 아니라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